예, 반갑습니다. 김상민입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박수만 받고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과 세계관을 제가 맡고 있고요, 초등, 중등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전체 전학년 수업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PPT를 넘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과 세계관을 하는 이유는요. 우선 처음 우리 세물교 기독학교 교육 목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 성경인데요. 성경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교과를 이렇게 배울 거고요. 성경에서 올바른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수업은요, 통합 과정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신구약 성경 개관이라고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초등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성서 전체를 훑는 개론 개관 수업을 하고, 그리고 4학년부터 5학년까지 성서 심화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6학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신학적 부분을 다룬다면 신앙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9학년까지 성서 심화를 다루는데요. 이 성서 심화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성서 개관이 성경 전체를 훑는 거라면, 개론적인 거라면, 성서 심화는 각 권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한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고요. 9학년까지 성서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나면 조직신학이 한주임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을 다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텍스트로 해서 그것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네, 성경 목표 넘겨주시죠. 여기 앞에 나오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 네, 말도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예, 성경 목표 처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갈 건데요. 아까 제가 학년별로 이렇게 다 분화가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씩 통합으로 하면서 이렇게 분화돼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는 3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장르, 저자, 수신자, 배경 구조, 신학적 주제를 포함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들이 연구 학습하고, 그리고 장별로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고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한 훈련과 이해를 증진시켜서 스스로 성경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학기 말에는 프로젝트성으로 자신의 설교문을 완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3번,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 예, 넘겨주시죠. 과제 기반 연구인데요. 제가 미리 그 요한복음 제가 나가고자 하는 장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미리 제시를 해줄 거고요. 그 질문을 토대로 아이들이 연구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개인별로 먼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룹별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것을 아까 이제 저희가 트리비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문법 단계, 그리고 논리 단계, 수사 단계로 했는데, 문법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해보고, 자기가 설교문을 또 그리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수사 단계까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면 성경 본문에 대한 과제, 그리고 성경 암송이 있고요, 설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룰 거고요. 근데 헬라어 문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제가 한 문장 정도, 그 요한복음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에서 한 문장 정도를 헬라어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헬라어를 좀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학기 말에 한 달 정도부터 미리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토대로 제시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학기 말에 프로젝트 특성으로 설교문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계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관 수업입니다. 예, 그 전학년 수업 구성은 똑같고요.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세간 수업의 목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10개 특정 분야에 관한 6개의 세계관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합니다. 예, 10개 특정 분야는요. 뭐 신학, 철학, 윤리학, 뭐 법학 뭐 이런 부분의 10개 분야가 있고요. 거기서 6개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그리고 뉴에이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주의. 그래서 이 세계관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이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걸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빨라지니까 호흡이 자꾸 이렇게 엉키네요.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심을 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심을 둔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여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사상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읽어보시면은 알 것이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구해 오도록 하고 아이들이 각자 그 주제, 제가 아까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이런 세계관들이 이렇게 6개로 분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맡아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묶어주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맡게 된 전영입니다. 아마 인문학이 새롭게 지금 과목으로 등장하면서 궁금한 점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갔다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또 홈스쿨에 대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또 부르심을 받고 한 3년 정도 홈스쿨을 하고 그러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 2년 동안은 또 휴직을 하면서 저희 둘째를 또 홈스쿨 다시 하게 되면서 2년 동안 또 독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면서 저의 삶의 랜드마크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인문학을 하겠어요. 저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게 대학에서 동양 고전을 했고요. 문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스쿨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초등에 갔을 때 초등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통합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목이 다 분리되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데 중고등은 다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제가 2년 휴직하면서 기독교 고전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독서 토론을 2년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가고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따라오시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전환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인문학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짜다 보니까 너무 놀랐던 게 이미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학교를 고전 교육으로 세워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0년간 홈스쿨을 하다가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미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 학교를 또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앞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벌써 2번, 3번 만나면서 저희와 같이 교사 세미나까지 하도록 그렇게 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뭐 이렇게 고전교육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분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분들을 저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저자들하고 다 연결이 되느냐고 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우연처럼 또 이렇게 그동안 홈스쿨 하면서 알아왔던 인맥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앞서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빨리 봐야 되니까. 네.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를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사실 그게 인지가 안 되는데, 인문학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먼저 필요성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 한마디로 생각하는 힘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각하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정말 생각의 시대가 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생각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배운 것을 통합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설득해서 표현해야 되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전도사님 얘기하셨듯이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은요. 고전적 교육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까 다뤘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문법은 지식 단계고요. 논리는 이해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는 지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이해한 것을 마지막에 지혜로 표출하는 단계까지, 사실은 이게 가장 그동안 우리가 공교육에서 받아온 교육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그 이전의 모든 지성들이 사용해온 이 1000년 동안의 방법이 고전적인 교육이었고, 이 방법이 사실은 배움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트리비움 얘기를 하는데, 트리비움이 도대체 뭐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많이 빼앗겼던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학교의 현장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고전적 교육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고전적 교육, 우리 뭐 그게 뭐야, 수사가 뭐야, 논리가 뭐야, 우리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말들이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또 게다가 고전을 통해서 배운대. 아니 이거 뭐 이름만 들어봤던 걸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레에서 그 전 단계로 독서 코칭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게 어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인지가 됐고요. 갑자기 이 고전으로 뛸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책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디딤돌 과정을,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실존주의가 뭐야, 그거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무슨 사조가 나오고 그런 단어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전에서 나오는 단어나 예술에서 나오는 단어들 의미조차도 모르는데 뭐 가서 뭘 설명해서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전 단계에 어떤 역사의 뼈대를 세우고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그 단계를 사실은 1년 정도를 갖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고3 애들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그러니까 깊이 있는 독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6개월 정도로 줄이고 아주 정말 몰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것의 기본을 갖추는데 아주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부터는, 이후부터는 슬로우 리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맞나 틀리나 해서 이제 고전 저자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가능하다고, 일단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개월로 줄이고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리딩이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준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정말 교육연구위원회에서 그 도서를 아주 엄선해서 준비를 했고요. 정말 이 슬로우 리딩은 배움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배우다 보면 그 작가를 알게 되고 시대를 알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파리대학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연계를 쭉 할 건데, 이렇게 그 책에서 파생되는 지식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연계되면서 그물망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재미 단계로 가기까지는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 6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준비 단계가 짧다 보니까 방과 후를 꼭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분 리딩 시간을 꼭 정했던 게, 그 탐구학습 시간에 그러니까 책 읽기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게
인문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시간을 뭐 준비한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딩 시간은 30분을 두는데 그냥 뭐 너희끼리 책 읽어 했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면서 뭐 다른 대안학교도 지금 막 방문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것도 받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읽어내고 그 샬롯 메이슨 방법 같은 경우는 읽고 나서 다 이야기하기를 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한 걸 자기가 재조직해서 말해보고 그걸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15분 단위나 뭐 5분 단위나 3분 단위로 이렇게 초시계를 재면서 뇌를 깨우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 놔두지 않고 중등 고등을 나눠서 모아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단계가 맨 처음에 리딩 캠프를 준비한 게 몰입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준비 단계를 간다고 해도 일단은 고전이나 어떤 독서의 즐거움을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책을 읽는데 아까 한준희 목사님 되게 힘들 거란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낭송을 해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필사를 하면 손으로 이렇게 쓰는 뇌잖아요. 근데 낭송을 하게 되면 또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몇 배의 기억력이 높아져요. 근데 모든 그 책들 다 낭송하진 않지만 낭송도 하고요. 저희가 낭송한 거를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들려주는 듣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예술 활동도 하고요. 또 뭐 굉장히 무한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뭐 그 무인도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지리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무한히 캐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만들어보고 토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가 나와 있어요. 영화도 보고 한 학기 마지막 끝에는 그걸 가지고 뮤지컬이나 이런 식으로 그 축제 기간에 해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삶 가운데서 이 배움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문고전 독서 입문을 6개월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초등은 사실은 다 같이 담임 선생님이 한꺼번에 통합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참 뭔가 다 이렇게 분산이 돼서 파편화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아가는 배움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다시 그 역사라든지 성경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문사철이잖아요, 인문학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걸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인문학의 뼈대를 가지고 각 과목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통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 평가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공지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루살이 인생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그렸지만 봐야 될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일단은 이제 3월 1학기는 이제 거의 짜지고 있지만 가장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3월 달은 이렇게 이제 리딩 캠프 파리대항을 합니다. 그러면 파리대항 다 읽었는데 일주일 내내 파리대항 읽었는데 그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나 더 읽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심화 도서도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15소년 표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선설의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그렸는데 이 파리대항은 또 반대로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 산둥수용소 같은 경우도 실제 에세이인데 정말 중국에서의 일어난 그 기가 막힌 인간의 그 근원적인 악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선택으로 가겠죠. 옆에 도서는요. 네, 이제 일단 파리대항 하나는 확실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전 읽는 가족. 이제 지금 읽어보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천년의 독서라든지 이런 지금 앞서가서 미리 해보신 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시나 명언 같이 짧은 호흡으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막 독해하는데 막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나를 흔드는 시 한 줄 같은 경우도 저도 너무 좋아했던 책이라 그냥 늘 놔두고 보는 책인데 시를 왜 좋아하는지 이 시의 어떤 부분이 좋아하는지 명사들이 다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접하면서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감동했대. 그럼 나도 다른 또 시 이렇게 클래식
그 한국 명시를 뽑아서 나도 이런 이유에서 이 시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하면서 계속 접하면서 좀 이렇게 문학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만약에 이제 방과 후에 또 선택도서나 권장 도서를 권해준다면 뭐 정민 선생님의 시라든지 또 다른 이런 그 좋은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해주고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봐 이게 아니라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려고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물교육 기독학교 역사교사 박수현 선생님입니다. 네, 역사의 목표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역사 수업 목표는 총 3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또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할 내용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3가지 수업 목표를 잡아봤고요. 수업 방향과 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7학년부터 9학년은 교재가 곰브리치 세계사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사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이만큼 흥미를 먼저 끼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자료랑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큰 틀을 잡고 내용 간추리기 같은 그 단원별로 학생들이 직접 그 개념 이해 부분을 쓴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냐면 역사 일기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고를 하고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 교재는 그래서 곰브리치 세계사로 1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방금 보셨듯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활동물에 관한 유인물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을 클리어 파일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업 평가에 있어서 교재 관련 내용으로 기말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또 곰브리치 세계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독후감 과제와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수업 태도와 과제물 평가에 관련된 수행 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10학년부터 12학년 수업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곰브리치 세계사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중등과 교재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이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교재를 보더라도 이게 관점이라든지 방향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좀 다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 모둠 협동학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 부분을 학생이 들었다면 그 단원별로 그 개념 이해 부분을 들은 것과 관련해서 모둠별로 모여서 그 단원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나누고 논리적으로 이 관점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역사에 대한 분별력과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의 나라라는 챕터를 배웠다면 그 안에서 뭐 4대 문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집트의 성경적 부분에 관련된 내용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단원을 배우고 그 단원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나누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곰브리치 세계사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 고전 또한 같이 읽으면 수업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네, 수업 평가에 관련된 부분, 고제 관련 내용으로 기말 평가가 동일하게 진행될 거고요. 모든 발표에 관련된 부분이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고전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독후감 과제와 그다음에 수업 준비 및 과제물에 관련된 수행 과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 교과를 담당하게 된 송예슬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수업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발음 분석을 통해서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중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 땅을 품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교재는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수업 방법입니다. 네, 초중고급 수준별 학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하고 상관없이 물론 좀 고학년이 높은 단계의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학년하고 상관없이 그 수준에 맞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학습자 의사소통 패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풀립러닝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과 결합한 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음 분석과 같은 실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만들기와 같은 창작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초급 수업에서는 크게 음성, 한자, 표현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음성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프랏을 활용해서 발음을 분석하고 실험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그다음 한자는 중국어가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자의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학습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노래를 통해서 단어와 표현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중급 단계인데요. 음성 학습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한자 학습은 한자의 의미별 구조 파악 학습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한자를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한자의 구조를 이해해서 어떻게 읽을지 또 새로운 한자를 봤을 때도 무슨 뜻인지 스스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다음 표현 학습에 있어서는 수업 전에 학생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 또 학생이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중국어 패턴을 선정을 해서 개인이나 혹은 조별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어 패턴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교사의 사전 피드백이 있고요. 또 발표한 후에도 역시 사후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후에는 학습한 패턴을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다음 고급 단계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음성은 동일하게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과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자도 동일하게 의미별 구조 파악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표현은 상황극 학습인데요. 어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용해서 표현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음식 주문과 물건 구매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이 상황을 직접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주제별 학습은 어떤 역사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단어들이나 좀 긴 호흡의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고급 단계의 이런 문장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 공통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중심으로 고전 문학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그 만든 게임을 학급 친구들과 같이 활동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는 코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PPT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들어 보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체험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중국어 말씀 카드를 매달 만들어서 그 달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2020년 1학기 커리큘럼인데요. 우선 3월에는 음성 분석 실험을 위주로 그래서 첫째 주에는 성조, 그 다음엔 운모, 성모 순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보고 중국인의 발음과 비교해보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그런 분석하고 실험한 내용들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영상 중국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패턴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자의 의미별 구조 파악 학습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논어 학습도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쪽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건 지필이 아니고 말하기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넘기시고 마지막으로 수업 평가는 좀 수행 평가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 지필 평가를 한 차례 보고 수행 평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보는 말하기 테스트와 그 다음에 음성 분석 실험을 발표한 것, 또 중국어 패턴 발표한 것 등을 발표 과제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교과를 맡게 된 박혜민입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좀 오늘 목사님께서 좀 전체적인 틀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 3년간 이제 전체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아이들이 익숙한 대로 중1 교과, 중2 교과 이렇게 학년별로 배우지 않고 이제 수학을 전체 틀을 통으로 짜서 이제 이 같은 수학이지만 그 안에도 이제 분야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원이나 그다음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런 것들은 이제 기하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분적분, 그다음에 뭐 또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곱셈 공식을 뭐 전개한다든지 이런 건 대수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별로 이제 수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도 이제 실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험기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저도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수학을 배우면서 그 영역별로 배우게 되는 이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이제 최대한 살려서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그 영역별로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구세주 같이 어제 이제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이제 같이 오시게 돼서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중등 내용을 담당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등 그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께서 그 계통별로 이제 수학을 진행하시려고 하시고 또한 이제 수학을 언어로 이제 접목하셔서 이제 수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 이제 원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면서 원리와 개념을 스스로 발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수학적인 내용이나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그 공식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암기를 시킨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고 이제 아이들 보고 그 문제 그 비슷한 그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풀어라. 그래서 못 풀면은 이제 질문 받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캐치업 마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되게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암기해라고 전달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교사가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많이 발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좀 어떤 상황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공식이나 그다음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주로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허물없는 의사소통으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실생활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조금 뭐 이차함수라면은 그 다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뭐 어느 섬에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실생활과 좀 접목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조금 아이들이 그 그룹 안에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소통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답과 그 다음에 친구의 답과 친구의 생각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그룹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공식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발견학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목표는요. 중1서부터 고3까지 전반적인 수학의 내용을 영역별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 수업은요. 10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까지는 중등에서 이제 전반적인 수학을 배웠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꼭 대학 부분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가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이제 어제부로 이렇게 전담으로 맡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냐면요. 그 플립러닝에 기반해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아이들이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뭐라고 할까요? 그 발견하기에 필요한 그 이제 기본 기초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강의를 이제 5분에서 10분짜리를 올려주면 아이들이 탐구학습 시간에 그거를 보고 이제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확인 문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오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확인하고 소 그룹별로 제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개념이나 공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요. 이제 뭐 그룹별로 잘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룹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서 이제 제가 그 방향성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그 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별로 발표하고 그 이제 조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출한 그 개념들을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 시간 그 발표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과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게 이제 평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교재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플립러닝을 위한 그런 영상 강의가 같이 이제 수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평가 부분은 한 학기에 이제 한 번 시험을 보는데요. 중간고사는 이제 없고 기말고사 기간에 이제 시험을 한 번 보는데 이제 기존에 봤던 그런 오지선다의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서술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계속해서 조별 발표나 조별 과제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걸 이제 성적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이게 이제 수학의 틀을 거의 벗어나서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라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서로의 노력과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7, 8학년과 11학년을 담당하는 정영숙입니다. 전체 교육 과정은 우리 뒷부분 하시는 김서준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지금 중1이라고 되어 있는데 7학년 그냥 일반 비상 교과서를 그냥 쓸 거고요. 되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아이고 제가 책을 저기다 놓게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생물학 그 미국에서 미국 교과서를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생물학 책이랑 지질학 그 중1의 지구과학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질학 분야를 하고요. 인문 고전으로는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책은
수학하고 예술을 융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융합적인 사고를 갖게 하려고 제가 이 책을 같이 리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수행 평가는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랑 나눠지고요. 수행평가는 실험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술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평소 과제와 수업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학년도 똑같이 중2 비상교과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교재 생물학, 그다음에 중2 과정에 전압 전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학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학년 교재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은 11학년이요. 넘어가서 11학년은 생물원 교과서를 그대로 쓰면서 생물학 책 같이 리딩하고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라고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동일하게 실험하고 발표, 논술, 과제 등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시는 지금 주당 3시간인데 5월 달께 지금 진도가 나와 있네요. 그 책에 보면은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근육 수축 모형 만들기, 뇌 구조 만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아이들이 같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는 두정엽입니다. 측두엽입니다. 두정엽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고 본인이 만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더 풍성한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김선숙입니다. 저는 고학년, 10학년 그리고 12학년 화학을 가르치게 되고요. 고학년 10학년 과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 수업 목표는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표현하는 수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흔히들 과학은 Y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How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그게 우리가 갖게 되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탐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수업 목표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의심하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연에 대한 Y라기보다는 그 자연을 해석한 인간들의 견해, 이해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칙 세운 거, 논리적인 부분, 그 지식을 한 번은 의심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질문하고 직접 알아보고 그 결과물을 또 나누고 그 표현하자 부분이 자기가 아는 배움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한 배려와 경청을 배우고 과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향과 방법은요. 아마 가장 주된 방향은 플립 러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립 러닝을 위해서 디딤 영상을 만들 거고요. 아까 하나님의 세상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라는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상과 함께 그날 와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을 매 시간마다 이제 만들어야겠죠, 제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과학 도서를 통해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해 와서 그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친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토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들어 보거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그런 수업이 아마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팀 활동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을 이렇게 배우기에는 매 수업을 스팀으로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저에게는 이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매 수업은 스팀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죠. 사이언스하고 아트하고 매스 수학이 붙으면 이제 쌈이 되겠죠. 스팀은 못 되지만 쌈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노트 정리가 있는데요. 그 우리 뭐 권장현 소장님 거기 정리하고 요약하고 표출하는 거 이걸 매 수업 시간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습지가 안 나갑니다. 과학은. 이런 활동이 다 끝나면 물론 활동지는 나가죠. 마지막에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한 페이지 안에 그걸 써냅니다. 근데 이제 각자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각자 하고 이제 그날 발표를 원하는 사람이 앞에 가서 쓰게 됩니다. 자기가 요약한 걸. 그리고 1차로 자기가 한번 요약을 하고요. 정리를 하고 친구가 쓰는 것과 자기가 쓴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잘난 체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나가서 첨삭을 하고요. 보충하고 오류를 잡아주고 그래서 수업에서 강의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4번 이상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거든요. 이거 5개념 잡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런 과정을 4번을 보고 그 시간에 평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한 페이지에 요약된 걸 보고 거의 제가 A를 줍니다. 근데 그 A 모인 게 이제 수행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에 정리를 다 못한 친구는 그날을 넘기지 않고 애를 돌려보내기 전에 제가 반드시 노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이제 2015 교육 개정이 됐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과학 전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 화학 부분에서 물질의 변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변화 영역 안에 물질의 상태 변화,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을 핵심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초등 3, 4학년부터 이제 12학년 화학 1, 2까지 이렇게 성취 수준 이제 이거는 내용 요소고요. 여기에 따른 성취 수준까지 뭐 다 교육부에서 다 내놓은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1, 2는 그대로 과정대로 배워오고 중3하고 고1은 이제 재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소나 성취 수준을 절대 빼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예상 학습 과정을 보면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들어온 7학년은 그대로 2년 배우고 중3하고 고1 9학년 10학년 때는 제가 섞어서 이제 물화생지를 한 학기에 좀 깊이 이렇게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한 학기 화학만 배우고요. 그 다음 학기 이제 그 다음은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화학을 왜 먼저 배워야 하느냐? 제가 화학 전공이었어요. 먼저 화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을 하고 싶은데 애들은 지구과학이 더 먼저 배우고 싶어하면 지구과학으로 갈 거고요. 그건 별로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중 9학년은 물화생지를 한 번을 돌리고 이제 그 11학년에 올라갈 때 그렇죠. 10학년, 11학년 올라갈 때 생물 지금 2를 1, 2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하고 이제 12학년 때 화학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다른 과목을 저희가 직접 가르치기는 어렵고요. 강사 선생님이라도 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 가는데 이 과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업 교재는요. 그다음 수업 교재는 아까 말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미국 교과서는 아니고 그냥 교양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양 과학 중에 화학 교재로 할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 화학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에 대해 소개된 책이 있는데 아마 제가 못 찾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학기 이 책을 다 띄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과제 보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화학이라고 분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식을 다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또 재구성이 돼서 우리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 교재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내주면 아 이거 어디서 찾는지 다 압니다. 뭐 자습서 있겠다, 참고서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재는 어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주면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학원 이제 뭐 시험 대비 특강 학원 그리고 자습서 참고서 보고 공부하는 게 위험한 게 결국 남이 다 정리해 준 거잖아요. 남이 정리해 준 걸 그대로 베껴와서 잘 외워서 시험 보는 거. 물론 빨리 효과는 나타나지만 긴 책이나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책들을 정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정말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을 다 안 해주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너무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습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부교재는 일부입니다. 일부. 이제 첫 단원에 해당하는 원소 원자에 해당하는 일부고요. 많은 부교재가 아마 나갈 건데 우선은 제가 더 자세히 좀 많이 찾고 읽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애들에게 이제 이 부교재를 통해서 주로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수업 평가를 보면 지필 평가가 40%고 수행 평가가 60인데 그 중에 절반이 학습 활동입니다. 학습 활동이 과제 수행해 오는 거, 그다음에 발표하고 노트 정리 이렇게 들어가고 지필 평가는 제가 충분히 수업 과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 선택형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예시인데요.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리딩 캠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리대항 저도 지금 중간까지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지도자 이제 두 리더가 나오는데 렐프하고 잭이 첫 번째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이제 오두막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런데 잭은 사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리더들이 충돌을 하더라고요. 아, 오두막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책을 샅샅이 읽고 그 지역 거기서 나온 책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파리대항에는 정확히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다. 몇 명 중요한 애들은 나오고 아이들을 셀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 나오는데 대강 인원을 파악해서 한 사람당 넓이 계산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몇 평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지 애들이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재료를 주려고 합니다. 모래 무인도니까요. 모래 그다음에 이제 지푸라기 뭐 이런 거는 빨대로 그다음 나무는 나무젓가락 해서 집을 안전 오두막을 직접 설계하고 짓고 그다음에 이제 페트병 램프는 물만 넣었는데도 어둑어둑한 낮에 어둑어둑한 곳에 이렇게 지붕에 구멍 뚫고 페트병 램프 넣어서 전기 대신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적정 기술을 이용한 정수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무인도에서 오두막을 짓고 안전하게 사는. 근데 실은 무인도를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거기서는 하는데 여하튼 오두막 지키를 이렇게 그 요소에 추가해서 이렇게 해보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3월 달에는 원자 원소 부분을 한 달 내내 원자 원소 부분을 배우는데 실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한 달 내내 배워도.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자 배우고 주기율표 배울 때 다양한 원소 섭취를 위한 밥상 차리기 위해서 우리 음식 안에 우리 실생활 관련된 음식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어떤 건지 그런 걸 분류해서 주기율표 표시를 해보니까 정말 한식과 양식이 완전히 다른 주기율표가 이게 그 분포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금속 배울 때는 구리나 철 우리가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런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그런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준 금속들이잖아요. 빨리 하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4월 달, 그다음 5월 달 해서 모든 수업에 실은 활동을 합니다. 모든 수업에. 그다음 예. 이제 화학은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요.
일단 하게 되면 화학은 교과서로 합니다. 실은 가르치기에 제일 잘 만들어진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화학 교과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학 교과서를 하게 되고요. 이런 활동들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가 됐고, 마지막 이제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시간이 우리 탐구 시간 중에 하나 비교과, 거기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바이러스 넌 누구냐 해서 뭐 지금까지 폐렴이 있었는데 사람 안 죽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죽는 거야? 그 폐렴하고 이 폐렴하고 뭐가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저기 라틴어 왕관이래요. 크라운. 그러면 얘는 왜 왕관이지? 보니까 모양이 왕관처럼 이렇게 둥근 원형에. 그래서 그 특징 알고 세균하고 뭐가 다른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럼 바이러스는 다 나빠? 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직접 만들어 보고요. 키트도 있고요. 종이접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바이러스 관련 영화도 보면서 오게티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접근으로는 인류의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천연두 뭐 이런 거 다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기 스페인 독감, 페스트는 실은 세균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 동네로 이번에 그 충북 제천 그게 있어. 우리 우한 교포들 온다면 넌 어떡할 거야? 집단 이기주의나 님비 현상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요. 이제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하게 되면 더 풍성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목이 메죠? 풍성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스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내용은 스팀이죠. 스팀인데 15시간, 17시간 한 학기 동안 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도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수업은 이런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체육교과 담당을 맡은 이승환입니다. 네, 사실 이게 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체 발달 근거의 진단을 통해서 개인 또는 팀이 포함된 체육 활동을 경험으로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들을 잘 알고 체육 시간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느냐? 청소년 시기에는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우리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성에 대한 죄의식과 충돌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보면은 크게 불안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 때 불안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시기에 정서적 불안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는 정서적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비만 문제죠. 비만,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기타 성인병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무조건 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재미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육체적으로 힘들면 아이들이 죽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이걸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중강도 또는 고강도로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체육을 전공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강도 또는 고강도로 갈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숨이 가빠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땀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학생 시기에는 정말 빡세게 돌릴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혼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빡세게 돌릴 겁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 무조건 나는 뛰어야 되구나, 나는 무조건 단련해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운동을 시킬 거고요. 고등학생 되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직접으로 이런 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는 하체가 부실하니까 오늘부터 스쿼트 100개 실시합니다. 너는 근력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몸을 키워보자. 그리고 또는 순발력이 부족하니까 너는 이 시간부로 호랑이 불면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너는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운동장을 100바퀴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민첩성 이런 것들을 개개인에 맞게끔 훈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시죠. 벌써 보였구나.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운동장이 없잖아요. 네, 맞죠. 운동장이 없잖아요. 일반 학교에는 다 있는데 없는데 제가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하다가 채택한 종목이 그 뉴스포츠 중에서 넷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농구를 변형시킨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특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변형을 시켜서 규칙이랑 이거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빅발리볼이라는 걸 배구를 변형시킨 건데요. 이것도 현직 체육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뉴스포츠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거는 가끔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넷볼이 주 종목이 되고,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에는 체력 운동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네, 이거 가운데 있는 이 콘을 호랑이 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진 사람은 운동장 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순발력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두뇌가 활발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수업 시간에 뭐 그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뇌가 활성화되어서 적합한 학습 상태로 제가 만들어서 교실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집중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두 번째도 집중력 이거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시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복근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체력 운동을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예라는 것이 공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그리고 무언가를 순간적으로 이제 잘 그리는 것을 계속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내심을 기르고 의지를 기르는 예술 작업이 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고 보는 수준에서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노을을 볼 때 너무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서서 계시면서 감상하신 적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잠깐 보고 예쁘다 사진 찍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 작업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작업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예술 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작업을 해보시지 않아서 제가 주로 2019년에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한 학생들의 작품을 예시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하려는 재료들은 습식수채화랑 그리고 조소, 흙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하는 수공예 작업이고요. 그리고 회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중학생들은 예술 작업은
모든 인간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떤 아이가 갑자기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그냥 초등기 없이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업을 할 때 우리 아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지금 중고등에서라도 그림 그리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발달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 시기에는 사고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신체가 막 길어지고 자라는 것만 보이시겠지만 머리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충동질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편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은 흑과 백을 좋아하고요. 옷도 거의 중등 교실에 가보면 다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색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색깔 작업을 주로 하지 않고 색도 다 섞어서 검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검정으로 작업해요. 그래서 흑과 백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요. 그 대신 예를 들어 산을 그린다 했을 때 산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흙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는 전체를 다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산맥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는 넓은 시야를 예술 작업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이 산맥이 되고요. 나무가 숲이 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은요. 고등 시기에는 그 시기가 넘어가서 이제는 색을 자유롭게 이제 만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것도 저기 중3 학생들이 작업한 작업인데요. 형태를 그리지 못하도록 일부러 물감을 물에 섞어서 줍니다. 그러면 물감이 번지잖아요. 형태를 잘 그리지 못하고 그 대신 색을 체험하게 하고요. 표현주의에서 추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모험을 떠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기에 보면 이제 저기 있는 친구의 작업을 보시면 파도를 헤쳐가는 배가 보이시죠? 그 빨간 배가 자기거든요. 바닷속에는 뱀들도 있고요. 예,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예술 작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형태를 알 수 없는 추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작업을 했을 때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초등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는 지금은 사진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표현주의와 인상주의를 넘어서 추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시회에 오셔서 이거는 우리 애가 뭘 그린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준이 낮으신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조소 작업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뭐든지 이제 융합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리대왕에서 그 아이들이 그 멧돼지를 잡으러 막 뛰어다니거든요. 멧돼지를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멧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수업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는 멧돼지 머리를 만들고 몸통을 만들어서 이쑤시개로 꽂아가지고 다리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멧돼지의 처음 시작인 생명의 씨앗인 굴을 먼저 만들어서 그것이 커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등뼈가 생겼을 때 척추가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뿔이 이 살에서 자라나오고 꼬리가 자라나와서 그 멧돼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멧돼지가 사는 환경을 친구들과 같이 모둠으로 모아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길어진 신체를 만들어 보면서 자기 몸을 확인해가는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보면 두 번째 작업처럼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엄마 몸에 있던 너의 생명 씨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 몸에서 네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벌레 같은 모양에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조소 작업을 통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쩌고 있니라고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관계를. 그랬을 때 사춘기 친구들이 저런 식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 남자 친구들 괜히 과시욕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근육을 붙이면서 막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실 수 있는 이 작업 자체가 무언가 결과물을 잘 만들기보다는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는 제가 올해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2달 전에 작업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하면 너무 좋은 작업이라서 제가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 시기에는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존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사회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짝을 지어서 그 친구를 보고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작업이 다 끝났을 때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진짜 다음에는 더 특이한 애 만들고 싶다. 너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재미없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코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처음엔 잘 만들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코가 이렇게 생기지?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리고 멀리서 계속 보고요. 얘랑 내가 만든 거랑 다른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가서 코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얘가 미운 게 아니구나. 얘는 정말 특이하고 정말 특별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했으면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건 수공예 작업이에요. 뜨개질 아시죠? 이걸 작업하는 이유는 그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엄청 그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 큰 작업, 예. 이게 작년 겨울에 제가 수업한 학교에 쉬는 시간 모습이에요. 여기는 제 자료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맨날 쫓아와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해서 제가 자료실을 이렇게 뺏기는 모습이에요. 쉬는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9시부터 수업 시작인데 8시부터 제 자료실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가지는 못하니까 무슨 요일에 언제 오냐고 맨날 물어보면 쫓아오는데, 수공예라는 것이 여러분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짜가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게 실제로 리코더집 같은 걸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이거는 완전히 아이들한테 되게 신기하고 갖고 싶어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 이거는 목공예 작업인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하려는 작업들은 주로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이들이 1학기 때 많은 것들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시수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작업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2학기 때부터는 조소나 수공예 같은 작업들을 4, 5주차 정도로 해서 그 인문학 수업과 함께 융합해서 할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 담당 김근희입니다. 예, 저는 지금 목사님이 2, 3분에 끝내라는데 선생님들 정말 열정이 많으시네요. 엄청 길게 하셔서 저는 최대한 짧게, PPT 없습니다. 자, 예, 저는 기독학교 처음 생기고부터 지금 6년째인데요. 사실 얼굴을 알리는데 지금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지인들이 보면은 제가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건반 가르치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저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 수업은 거의 합창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 시간은 2시간인데 합창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트가 있죠. 저희는 이제 남녀가 있기 때문에 혼성 4부 합창이 되고요. 각각 파트 연습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음악 기초 이론도 하고 또 다른 작업 뭐 음악 감상도 하지만 주된 거는 합창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합창을 하고서 아이들을 이제 다 한 거 완성된 거를 화면에 이제 담아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수업이 지금까지는 경연으로 했어요. 음악을 1년 이렇게 막 저기 2학기부터 다음 해 1학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년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하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도 뭔가를 계속 연관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입학식 졸업식 때 뭔가를 하면 저도 이렇게 짠해서 이게 음악 선생님이다 할 건데 뭐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네 처음 뵈서 참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